예, 오늘은 딥러닝 완전 기초 Q&A의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 완전 기초 강의를 제가 했고 학생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거를 다시 딥러닝 완전 기초 Q&A로 했고요. 그 딥러닝 완전 기초 Q&A를 또 보신 분들이 또 질문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슈가 다 나온 것 같아요. 딥러닝 완전 기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 시리즈가 나온 거죠. 세 개가 나온 거죠. 하셔도 돼요. 실험이니까. 첫 번째 질문. 이번에 한번 질문하는 학생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 이름을 그냥 빼봤어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논리 연산을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이해했는데요. XOR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이 났고 그렇다면 다른 논리 연산 랜드나 NOR의 경우를 고민해봤는데 둘 다 기본 낫 연산이 구현되면 붙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낫은 곱하는 알파 값이 변한다고요. 알파가 아니라 어, 웨이트죠. 결과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낫은 단순히 1-인풋인지 낫은 다르게 구현하는지 궁금합니다. 낫이 다를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거예요. 예, 낫이라는 건 뭐예요?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는 게 낫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웨이트를 학습 안 하고 그냥 머리로 짱구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초이 가중치를 다르게 만들고 한번 학습시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짱구를 굴려보니까 W1은 마이너스 1이고 세타는 마이너스 0.5면 될 것 같아요. 한번 1 넣어보겠습니다.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0.5보다 작죠.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0.5에 0.5가 되죠. 마이너스 1에다 0.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0.5가 돼서 0보다 작죠. 그래서 0이 나오죠. 두 번째는 여기에 0이 들어가면 0 곱하기 마이너스 1. 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0.5니까 0.5죠. 0이 0.5보다 작으니까 0이 0.5 아니죠. 0이 마이너스 0.5보다 크니까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짱구로 이 W1과 세타를 그냥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랜덤하게 여기다가 초이가 정치를 다르게 넣고 한번 학습시켜 보세요. 예, 이게 이제 낫 게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질문이 그리고 혹시 읽어볼 만한 딥러닝 관련 리뷰 논문. 딥러닝 관련 리뷰 논문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거는 본인이 사실 직접 찾아보는 게 더 나은데 저한테 뭐 시키셨어요. 근데 뭐 찾는 방법을 뭐 이왕 질문이 나온 김에 뭐 저는 스칼라 같은 걸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만약 딥러닝 리뷰 하면 뭐 논문 엄청 나오겠죠. 그죠? Deep Learning for Visual Understanding 2016년 논문이네요. Object Detection with Deep Learning a Review. Deep Learning for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 Review 2017년이네요. 그죠? Review of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Architectures. 이런 거 다 그죠? 이런 거 쭉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셔서 한번 해보셔도 돼요. 왠지 요거는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야. 일단 IEEE 액세스구나. 근데 예. 이런 식으로 구글 스칼라에서 넣어서 찾아보셔도 될 건데 저한테 질문을 하셨단 말이죠. 그거는 그게 꼭 좋진 않아요. 찾아봤는데 저한테 구글로 해결할 수 있거나 구글 스칼라로 해결할 수 있는 질문 같은 거나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죠. 예. 물론 이제 저한테 뭐 좋은 리뷰 논문이 있느냐 사실 글쎄요. 마치 천체 물리학에 대한 리뷰 논문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 버렸어요. 이제는 천체 물리학 교과서가 필요한 거지. 천체 물리학 그 리뷰 논문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딥러닝은 거의 그 레벨이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질문하신 뜻은 여러
리뷰 그래서 사실 딥러닝에서는 리뷰 논문이 있다라는 거는 맞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큰 분야가 돼 버렸어요, 이제. 딥러닝 분야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때요? 딥러닝 for visual understanding. 오브젝트 디텍션 with 딥러닝. 이렇게 되는 거지. 딥러닝 for 컴퓨터 비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딥러닝 리뷰를 하는 거는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거는 이런 논문이 있긴 하지만 물론 많이 있어요. 있는데 어, 그렇고요. 오히려 저는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논문 주르겐 슈미트 후버의 Deep Learning in Neural Networks An Overview 해가지고 2014년 논문인데 물론 지금 2021년 상황에서의 딥러닝 리뷰 논문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예, 딥러닝은 너무 커졌어요. 다 리뷰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14년만 해도 좀 할만하고 이 주르겐 슈미드 후보는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리뷰 논문이 약간의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좀 다른 시각이 그러니까 유럽 시각이 있어요. 딥러닝을 미국에서 다 만들어 나가고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유럽의 어떤 딥러닝에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역설하는 그러한 하나의 리뷰 페이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면 좀 주류적 설명과 좀 다른 그런 역사적 설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도 델타 룰이 백프로포게이션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요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여러분들 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과 저 말이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델타 룰과 백프로포게이션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백프로포게이션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 거고요. 어, 그냥 다른 얘기예요. 백프로포게이션은 그야말로 에러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그 델타 룰은 그 에러가 뒤로 가는 개념이랑 상관이 없고 원래부터 그 에러를 고치는 그냥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그 그럴듯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Q&A 강의에도 있었나? 예. 에러가 플러스면 당연히 입력이 플러스일 때 델타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에러가 플러스 값일 때는 인력이 마이너스일 때는 델타가 마이너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예, 델타로는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알파는 늘 0보다 큰 거고요. 에러가 t 빼기 오기 때문에 에러가 플러스일 때 결국은 뭐예요? 오브저베이션이 작아졌다는 얘기잖아요. 트루 값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력이 플러스일 때는 가중치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네 가지의 로직을 하나의 수식이 된 거예요. 로직이 수식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이거는 에러 백 프로포게이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예. 델타 룰은 최적화 방법 중 하나로서 백 프로포게이션을 유도할 때 이용된다. 그렇지 않고요. 이것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레이어가 깊어진 모델에서 다른 방법도 좋아하죠. 그중 하나는 델타를 이용해서 백 프로포게이션 하는 것이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어, 백 프로포게이션을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델타 룰인 거죠. 델타 룰을 이용해서 백 프로포게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백 프로포게이션의 여러 방법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델타 룰과 백 프로포게이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델타 룰은 우리가 이 어디서부터 존재했어요? 심플 퍼셉트론부터 존재했잖아요. 근데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될 때 이제 백 프로포게이션이 나올 뿐이죠.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 별개의 개념이에요. 완전 별개의 개념. 이걸
완전 별개의 개념인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이제 기분 좋게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아주 멋진 너무 기분 좋아요. 수업 내용의 벡터 예시에서 에러 값이 음수이면 이거 W 벡터와 V 벡터의 유사성을 감소시켜야 되고 에러 값이 양수이면 유사성을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이거 헷갈리는 다시 한번 볼게요. 또 그림으로 그렸죠. 그쵸,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그림에 2를 0으로 한 거, 어, 그쵸? 예. 그러니까 얘가 너무 비슷해야 되는데 1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 W가 V를 닮게끔 알파만큼 V를 더해서 알파만큼 V를 곱해서 그만큼 더해줘 가지고 V를 닮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라가 플러스일 때는 그쵸, 닮게 해야 되고 에러가 마이너스 때는 안 닮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의 얘기가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됐습니다. Q&A 영상에서 알파 값을 잘못 썼는데 학습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적합한 알파 값을 설정하는 방법. 이건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인데 예, 강의한 것 같은데 질문을 또 하셨네요. 그죠? 알파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뭐 런, 그죠? 예, 제가 여기 링크를 드렸었죠. 그죠? 예, 하나만 눌러볼까요? 다시 한번. 사실은 뭐 읽어보면 이제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때 제가 강의를 이미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Running rate is perhaps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그죠? But in general, it is not possible to calculate the best learning rate a priori. 사전에 최고로 좋은 러닝 레이트를 캘큘레이트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typical value for a neural network with standardized input 보통 0과 1 이런 인터벌로 되는 일 때는 보통 1보다 작고 10의 마이너스 6승보단 크다. 굉장히 적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는 너무 크면 안 돼요. 0.1도 되게 큰 거예요. 제가 수업에서 0.11 썼잖아요. 되게 큰 겁니다. 그거는. 예, 강의했었던 건데 질문을 다시 하셨어요. 원래는 같은 질문을 또 하면 마이너스 점수를 드려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문. 뉴런 네트워크는 아닌데죠. 사실 고칠게요. 여러분들 그 스펠링 틀린 게 많이 틀어. 이분이 특히 스펠링 틀린 게 많았어요. 제가 고쳐줬는데 렐루라는 것도 틀려주고 막 틀렸었는데 예, 여기서는 지금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스펠링을 다 그대로 다시 고쳐놨습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인간의 뉴런 시스템에서 따왔듯이 기능적으로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은 활성화 함수입니다. 계단 함수가 가장 간단하고 극단적인 역치라면 렐루는 다른 활성화 함수보다 인간의 역치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렐루의 식은 맥스 0부터 x 그죠? x가 마이너스면 0이 제일 크니까 0의 값이고 x가 플러스면 x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x 값이 0 이상에서 렐루의 기울기는 1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의 역치는 자극이 점점 커질수록 반응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역치를 더 정확히 모방하고자 하는 활성화 함수도 연구되고 있습니까? 예, Q&A에서 이미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성과로 인간의 역치를 모방하는 활성화 함수들은 다른 활성화 함수들보다 학습 판별 성과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실험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처음엔 스텝 펑션,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그러다가 렐루까지 발견했잖아요. 그때는 렐루 덕분에 딥러닝이 되게 잘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딴 것도 막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또 뭐예요? 심플 이즈 뷰티풀이라는 또 굉장히 중요한 프린시플이 있죠. 우리 과학에서는 심플 이즈 뷰티풀. 그래서 어, 렐루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 렐루 정도에서 만족할 수 있고 물론 여러분들 이런 너무 좋은 질문이죠.
어떤 더 좋은 활성화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계속 고민을 해야 돼. 왜? 1980년대, 90년대 제가 배울 때 제가 렐루를 생각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벨상 근처까지 가겠죠, 그죠? 그냥 그때는 지금 또 왜 바보같이 시그모이드만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렐루에서 말고 좀 더 신기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튜링 어워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노벨상 같은. 예. 계속 그런 고민을 해보세요. 인간의 신경마다 작용하는 역치 시스템이 다양하고 활성화 함수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통증 신경은 역치의 자극에서도 영이 아닌 미약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의대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프라이버시를 공개할까? 해봅시다. 또 뭐 수업 듣는 분인데 또 어떤 분이 질문했죠? 이러다 보면 딴 분이 이런 거다 나오는데. 예, 양선웅님인데 제가 나중에 소속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어, 이러한 특징을 적용한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성화 함수가 있고 어떠한 활성화 함수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딥러닝 모델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설명을 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다 넣었어요. 질문 아닌 것. 그런데 지도학습은 정확도와 같은 수치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비지도학습의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활성화 함수, 학습률, 히든레이어의 수를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하셨어요. 비지도 학습 우리가 할 거예요. 이제 호필드 네트워크부터 공부를 좀 할 건데 예, 그때부터는 이제 활성화 함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제 에너지라는 게 나와서 활성화 함수 없이 나오고요. 학습률도 안 나와요. 거기는 또 학습률이 있겠다. 히든 레이어라는 개념이 또 없어요. 비지도 학습에.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기하죠? 오히려 결국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개념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에너지라는 또 개념으로 또 공부합니다.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양선욱 씨였죠. 저는 교수님의 예시 문제 풀이를 듣고 W1 X1, W2 곱하기 X2 마이너스 세타가 활성화 함수의 X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애매해요. 요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그쵸. 활성화업체 거기 활성화업체 들어간다고?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분이 여기서 요 W1, W2 마이너스 세타 여기까지 다 질문하신 거죠? 예. 활성함수의 X라는 게 이제 입력가. 입력가 맞아요. 맞아요. 예, 입력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러한 생각이 옳은 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아요. 옳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지난 학기 교수님의 인공지능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성지적 때문에 튜링 테스트와 같이 인간의 모방에 집착하는 바람에 발전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딥러닝도 인간의 뉴런 시스템을 모방하려는 집착이 있습니까? 그럼요. 엄청 있죠. 딥러닝은 아까 우리가 뭐예요? 딥러닝은 신경망 그걸 많이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딥러닝을 좋아하시는 분은 상당히 휴먼 라이크라는 인공지능에 많이 경도되어 있기도 해요. 제프리 힌튼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아쉽게도. 괜찮아요. 사람은 좀 미쳐야 연구를 하죠. 뭔가 확신범위 돼야 연구를 하죠. 좋아요. 그러니까 딥러닝 하는 분들은 상당히 인간을 모방하는 식의 인공지능 연구를 되게 하려고 해요. 근데 저같이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출발한 사람, 디시전 메이킹 이론 또는 뭐 통계학 이론, 수학 이런 데 출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딥러닝은 멋지긴 한데 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죠? 딥러닝이라는 거는 그냥 셋 오브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인 거예요. 세상에 딥러닝 말고 할 게 되게 많아요. 예, 되게 많습니다. 딥러닝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저는 이번 학기에 딥러닝만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딥러닝만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 학기에 인공지능 가르쳤을 때는 딥러닝만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예, 인공지능은 지금은 딥러닝의 시대여서 너무 딥러닝이 막 득세하고 있지만 좋아요. 딥러닝 공부하자고요. 근데 딥러닝만 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딥러닝만 공부해 보세요. 그거 그래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 가면 딥러닝 말고 또 딴 걸 알아야 될 겁니다. 제 말이 헷갈려요? 예, 그런 거예요. 예,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딥러닝의 학습과 사용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야,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올바른 딥러닝은 뭐예요? 다시 앞 페이지 가야 되겠네. 어세로바 오토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인데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을 개런티할 수 없어요. 그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쓰기 때문에 하나의 넌리니어 리그레션에 불과하고 그래서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완벽한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딥러닝 시스템의 결과는 늘 에러가 있어요. 그 에러가 견딜만 하면 쓰는 거예요. 응용에. 견딜만 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딥러닝은 되게 멋져요. 정말 학습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게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못 하던 걸 해요. 딥러닝 위대한 게요. 그동안 딥러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딥러닝 때문에 가능해져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배워야 됩니까? 근데 딥러닝이 아직 못하는 게 많아요. 딴 애들이 못하던 걸 딥러닝으로 하는데 그 딥러닝이 완벽하지도 않고 역지연히 딥러닝이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문제 예시로 델타룰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델타룰에 대한 정보가 희박하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희박해요. 예, 그래서 질문하세요. 영상의 예시는 단층 퍼셉트론의 델타 룰 적용이었습니다. 이 델타 룰이 모든 딥러닝 로직에 적용되는 룰인가요? 가중치를 변경하는 여러 룰 중에 하나인가요? 여러 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해하고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델타 룰부터 시작한 거예요. 가중치를 변경하는 수많은 룰이 있는데 그 가중치를 변경하는 수많은 룰은 결국 뭐에서 왔다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어, 리스트 스퀘어 에러를 미니마이즈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에러의 제곱을 더한 거를 미니마이즈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레디언트 디센트고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하나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델타 룰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엄청난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해낸다라는 거는 그 리스트 스퀘어 에러를 효과적으로 미니마이즈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대박 나는 겁니다. 네, 다른 질문에서 XOR, XAND는 다층 퍼셉트론으로 넘어가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다층 퍼셉트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층 퍼셉트론이 비선형되는 이유가 각 노드에 적용된 바이어스가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층 퍼셉트론이 단층은 리니어고요. 다층은 다 무조건 넌리니어가 돼. 비선형. 왜? 일단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면서 선형 리니어한 게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어떻게 왜 그래요? 보세요. 엑소와 강의를 이미 했지만 아직 엑소가 아직 안 했지만 엑소와 그림이 뭐 여기서 X1, X2가 들어가면 W1, W2, 3랑 곱해져서 더하잖아. 더해서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죠 또. 거기서 벌써 넌리니어 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넌리니어. 예,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순간에 넌리니어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때문에 넌리니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바이어스의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바이어스가 계산된 것이 액티베이션 펑션에 들어가면서 그때 넌리니어가 되는 거죠. Q&A 강의에서 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의에서 직접 해보는 학습 중 실제로 자동화시킬 때 수정해야 할 웨이트가 W1인지 W2인지 판단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백프로포게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 백프로포게이션 배우질 않았어요. 예,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거 좀 잊으세요. 심플 퍼셉트로는 백프로포게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히든 레이어가 없으면 백프로포게이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역전파는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아주 이렇게 막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행렬이 된다. 결국에 델타 룰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벡터로 생각하는 건 동일하고 이러한 계산성에서 어느 가중치를 늘리고 줄일 것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지 확인해 주시. 맞아요. 이거 대박이에요. 이게 제가 열심히 설명한 거잖아요. 델타 룰로 우리가 W1, W2, 세타 다 따로따로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그냥 알파를 곱해가지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에라만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텐서플로우란 말 들어봤잖아요. 텐서플로우라는 게 결국 벡터 연산하는 거죠. 엄청난 벡터 연산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벡터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정말 이거 누구였지 그 이름? 거니? 케빈 거니. 케빈 거니라는 이분 책이 너무 예술이에요. 잘 썼어요. 이안 굿펠로우나 조수어 벤조의 딥러닝은 이렇게 쉽게 써 있지 않아요. 예, 오히려 차라리 1997년 이 교재가 방금 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W1, W2 세타 고치는 게 별게 아니라 벡터로 그냥 계산하면 뭐 머리 쓸 필요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 예, 이게 좀 그죠? 자연스럽게 표현 너무 잘 표현하셨어요. 이분 이름 보고 싶다. 예, 유한필 씨. 예, 유한필님인데 예, 아주 너무 제가 보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최근 딥러닝이 유행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최적화에 대한 연구는 이전부터 지속해왔고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도 옛날부터 존재했던 개념이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이러한 딥러닝의 유행의 원인이 무엇이라 이에 대한 맞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딥러닝 하는 사람들은 딥러닝 인간을 따라한 그 신경세포를 따라한 딥러닝이 모든 걸 할 거라고 막 하는데 확신범이 되면 좋다니까요. 해보세요. 그건 좋아요. 그래야 더 열심히 연구할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딥러닝이 아닌 분야의 사람이 봤을 때는 딥러닝은 just another optimization 알고리즘이라는 거야. 딥러닝은 just another statistical method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딥러닝 왜 유행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못 풀던 문제를 풀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 딥러닝을 알면 여러분들이 못 풀던 문제를 풀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풀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벽하게 풀었던 게 아니다. 실수가 있다. 퍼펙트하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한 교수님은 딥러닝에 대해서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응용적인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딥러닝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이미 저도 많이 해결을 했고 지금 수많은 매일매일 나오는 게 지금 딥러닝과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의 문제 신약 개발에도 사용되고 있죠. 토익 그 이러닝 딥러닝 이러닝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너무나 많은 응용에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딥러닝에 아주 열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좀 이미 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논리 연산을 통해서 알려주신 방법에서 단층 퍼셉트로는 O와 AND 연산은 가능하나 위의 댓글같이 X와 같은 복잡한 문제는 AND와 NOT과 같은 퍼셉트론을 여러 층으로 히든 레이어가 있는 다층 퍼셉트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맞습니다라고 안 했을까? 예. 그냥 네 할까요? 썰렁하게. 예, 맞아요. 예, 잘 설명하셨어요.
맞아요. 본인의 이해를 확인하는 건 되게 좋죠, 그죠? 우리 이렇게 Q&A 세션을 가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힘든데 이번 학기 한번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저로서는 좀 고통스러움이 있는데 저도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선형으로 깔끔하게 분류가 가능한 문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스텝 펑션으로 계단함수로 구성된 단층 퍼셉트로 충분히 가능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비선형의 문제들은 다층 퍼셉트로 그에 맞는 활성화 비선형의 활성함수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고 뉴럴 네트워크 특성상 모델이 깊어질 때 그레이드 베니싱 프로블럼이 발생해서 이것을 해결해 렐루를 사용하는 이해를 하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잘 이해한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뭔가 아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다층 퍼셉트는 활성 함수를 스텝 펑션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0과 1과는 극단적인 값들은 모델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지만 단층에서는 모델이 깊어질수록 활성 함수로 의미는 있어. 그러니까 단층에서는 그냥 스텝 펑션 써도 될 것 같은데 시그모이드 또는 렐루를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 의미가 있어요. 예, 그건 괜찮습니다. 예. 저는 의미가 있는데 사용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예, 나중에 한번 그 구글에서 그 가져온 그 텐서플로우 플레이 있죠, 플레이 이거 한번 써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시간 되면 나중에 하려고 해요. 플레이그라운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뉴럴 네트워크를 단층을 만들 수가 있어요. 히든 레이어를 없는 거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엑소와 문제죠. 이건 완전 비선형이죠. 이것도 비선형이에요. 근데 이건 선형이란 말이에요. 왜? 이 줄 하나 딱 그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학습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 학습을 시켜보면 이거 벌써 학습이 됐어요. 그런데 액티베이션 펑션이 여기 아예 스텝은 있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스텝으로 해도 될 거예요. 되는데 음 그냥 스텝 거의 심플 퍼셉트로는 거의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줄 하나 긋는 문제니까요.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playground.tensorflow.org 나중에 한번 또 같이 강의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용하는 의미가 있다. 예, 뭐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제가? 네, 하고 일단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URL을 하나 넣어드릴까요? 그러면 이거. 네, 지금까지 그 간단하게 딥러닝 완전 기초 Q&A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